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지난달 30일 2021년에 발행된 미국의 유명 AP 교과서에서 심각한 역사 왜곡과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매크로엘 출판사가 출판한 AP 세계사 규제 2021년판에 고구려가 중국 한 왕조의 영토에 포함된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지도대로라면 우리 역사의 고구려 역사 250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라가 당 왕조의 속국이었으며 668년 당이 철수하면서 신라가 한국을 통일시켰다고 왜곡된 내용도 기술되었습니다. 방크는 미국 고교생 1,500만 명이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AP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준비한다며 반드시 잘못된 한국 역사 인식을 바로잡겠다며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org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복과 김치 등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며 온전히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공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동북공정의 이유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에게는 여기에 또 다른 속셈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붕괴 시점을 10년으로 잡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중국의 동쪽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남북 통일까지 됐을 경우 체급도 훨씬 커질 뿐더러 엄청난 경제 성장이 예상되기에 중국이 이를 견제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접경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군이 주도한 국가인 한국이 인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들은 중국이 과거 고구려의 강력한 힘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은 숫자만 믿고 까부다가 고구려에게 크게 당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역사를 주장하는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신라와 거란, 동부여, 숙신, 가야, 외 등을 공략해 영토를 넓혔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역사 중 고구려는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거대했던 중국의 수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범접할 수 없었던 고구려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지금도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에서 연구하는 너무나도 정교했던 고구려의 방어체제입니다. 고구려는 본래 산이 많은 지역에 자리 잡았고 산에 성을 쌓으면 적은 병력으로도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으로부터 쉽게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과 당나라의 10만 정예군은 이런 고구려의 방어를 쉽게 뚫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산성은 산지활동에 능한 고구려인 자신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반대로 평지전을 위주로 하는 적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고구려의 성은 안시성처럼 자연과 지형을 이용해 만들었거나 요동성처럼 성벽 높이가 30m나 될 만큼 방어시설이 탄탄했습니다. 이것을 아예 평양성처럼 평지성과 산성을 연계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틀어박혀 활을 쏘고 간간히 역습을 가하는 식으로 방어하면 어지간해서는 공략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성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성은 곳곳에 지성 내지는 요새, 보루 등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성 하나를 공격하려면 재빨리 공격해서 함락시키거나 아니면 연계된 지성이나 요새, 보루까지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성을 공격하다가 뒤에서 역습당하는 구조라 성 하나의 군대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성으로 이어진 방어선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성 하나 함락시킨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방어선들을 모두 뚫어야만 안심하고 평양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철저하고 지혜로운 고구려의 방어체제에 중국은 혼쭐난 바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수양제는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113만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비해 고구려 군사는 고작 수나라의 4분의 1인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요동성을 굳건히 지키며 수나라 군대에 맞섰고 수의 100만 대군은 견고한 요동성을 4개월이 넘도록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자 수나라 병사들은 지쳐가고 장군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새로운 돌파구로 기동력이 뛰어난 정예부대인 30만 명의 별동대로 평양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을지문덕을 수나라 군대 진영에 보내 속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 장군들의 지휘가 잘 되지 않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고구려 땅 깊숙이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을지문덕의 유인 작전으로 수나라 대군은 평양성 근처 30리 밖까지 들어왔고 을지문덕은 평양성 북방 산악지대에서 정예부대를 배치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군의 별동부대가 살수에 도착하여 서둘러 강을 건널 때 고구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병력을 집중시켜 최후의 공격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수나라군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구려는 수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 같은 수공작전은 수나라군의 전열을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결국 고구려는 수나라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때 요동성 본대에 합류한 병사는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겨우 2,700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이었습니다. 이후 수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당나라도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성의 견고함을 이해하고 방어선에 있는 성을 다 공략하려고 했는데 안시성에서 막혔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의 방어체제를 알고 공략했지만 고구려는 이에 앞서 방어선과 시스템을 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방어력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결국 연개소문이 죽은 후 고구려가 내분이 일어나고 나서야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고구려 유민들은 저성들과 방어체제를 이용해 저항했고 당나라는 결국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기계와 지혜는 중국에 결코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한강 이북부터 현재 중국의 동북지방, 동몽골의 일부와 연해주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 아닌 고구려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독자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국력이 중국의 여러 왕조와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강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려는 수차례 거듭된 수당의 침략을 국민적 단결과 우수한 전략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고구려의 승리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역사적 승리이며 백제나 신라 영토까지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전세계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을 두고 많은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면서 우리의 문화를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정신력과 지혜는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게 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DNA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조선구마사로 우리 역사를 건드릴 때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르 계기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을 감시하며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왜곡된 내용의 컨텐츠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방어벽을 만든 것입니다. 중국 제안에는 광개토 대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비로 이 비석을 중국은 중화민족 비석이라며 고구려 발해를 강제로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일본은 광개토 대왕비의 비문을 조작하여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왜곡해도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이며 광개토 대왕은 찬란한 역사를 이룩한 우리의 선조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이뤄냈던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 앞으로 전세계 중심으로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미얀마에 사는 한 한국인은 미얀마인들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 한국인은 미얀마 양곤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미얀마인들은 군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마을 곳곳을 장애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팀은 차를 매번 돌리느라 애를 먹었죠. 또 도로 곳곳에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 시민 무리도 있어 잔뜩 긴장하고 운전해야 했습니다. 계속 도로가 막혀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막은 미얀마 시민 무리들은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팀은 한국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 사람은 괜찮다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길 안내까지 해줬죠. 만약 촬영팀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면 어떤 봉변을 당했을지 오싹합니다. 미얀마인들이 중국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거죠. 최근 미얀마 한인회는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공장마다 태극기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미얀마인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 못하는 미얀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극기를 내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위대에게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시위대는 제주 띵바데라고 답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주 띵바데는 미얀마어로 감사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얀마 시위대에는 무언의 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가게, 한국 공장,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자는 룰이죠. 미얀마인들은 이미 한국 대중문화에 익숙하고 택시 운전사와 같은 영화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와 민주화를 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미얀마인들이 한국을 친근하게 인식하는 만큼 미얀마를 처음 여행하는 이들은 현지에 가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미얀마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유독 닮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나라 크기에 비해 민족 구성이 다양합니다. 소수민족이 135개나 되는데 이 때문에 한국인과 닮은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특히 미얀마에서 K-팝을 통해 한국 아이돌이나 배우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처럼 외모를 꾸미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한류 열풍이 확산되면서 현지에 방문하는 한국인이라면 아이돌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좋은 이미지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죠. 또 미얀마는 동남아 중 유일하게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인들은 한국어가 배우기 쉽다고 느끼고 기본적인 한국어는 대부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미얀마 내 한국인의 억양만 듣고도 한국인이라고 구분해냄과 동시에 중국인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공장들은 수호신 때문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시위대가 중국 공장들에 불을 지르고 있지만 한국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호신은 바로 태극기입니다. 미얀마 현지 공장들은 3월 15일쯤부터 태극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한국과 민주화 동맹을 맺었다고 여기면서 태극기가 있는 한 절대로 해당 건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지금 투쟁에서 이긴다면 한국처럼 되는 것이고 지면 북한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가 중국 공장에 불을 지르자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줄줄이 공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유니클로마저 피해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얀마에서 유니클로의 현지 파트너 업체가 운영하는 공장 두 곳이 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장은 무사했지만 미얀마에 있는 한 한국 법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3월 22일 하나캐피탈 미얀마 법인에 현지 군인들이 현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미얀마에는 하나캐피탈 말고도 신한캐피탈, 국민은행, 우리캐피탈, IBK캐피탈, 농협은행 등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러면 우리에게 파병 명분을 주는 거다. 미얀마 군부 멍청하다. 외국 기업들까지 건드리면 외국들이 간섭할 수밖에 없다. 유엔이 평화유지군 안 보내주면 민주진영 다국적 연합군이라도 보내야 한다. 등 의견을 냈습니다. 무고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미얀마 현지 시민들이 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이 무장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주로 칼을 가지고 다니거나 화약이 있다 해도 대나무 같은 것에 넣고 발사합니다. 그에 비해 미얀마 군경은 차량에 기관총까지 탑재했죠. 이 때문에 미얀마인들이 군부의 탄약고를 털지 않는 이상 민주화되기 어렵다는 비관론적인 말도 나왔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우리 예비역들과는 다르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루프코리아는 다들 아실 겁니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나자 한국인들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직접 총을 들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킨 일이 있었죠. 당시 황인종은 백인과 똑같이 세금을 냈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예비역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자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를 소집하고 군대 형태의 집단을 갖추기까지는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한인 가게 주인은 산탄총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흑인들과 공성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방영된 동영상 중 가장 유명한 동영상은 가주마켓의 주인과 점원들이 소통과 산탄총, 글록 17 등으로 무장하고 거리를 경비하며 권총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폭동 속에서도 옥상에서 총 들고 지킨 덕분에 폭도들에게 털리지 않고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죠. 당시 NBC 뉴스의 헬기는 한 한인 슈퍼 상공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는 한인들이 한 상점을 중심으로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했고 손에는 스나이퍼 라이플, 미니건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여기에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가 배치돼 있었고 방어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대공초소가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대공초소급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됐을 당시 미군 은퇴자 출신의 한 사람은 인터뷰에서 헬기로 촬영된 화면을 보더니 저 대공초소로 돌진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되고 총알로 벌집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공초소 구조가 마구잡이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방어체계 형태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실이 TV를 통해 알려지자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흑인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코리아타운 근처에는 흑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게 됐죠. 그 덕분에 폭동이 진압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이 종료되고 한인 해병 전우회 출신이자 코리아타운 방어회 임시 최고 지휘자가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군인들이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 체계가 완성됐다. 그 후 2시간 만에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을 분배했고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에게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코리아타운 방어회는 이들을 모두 활용했을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모인 집단이 단번에 지휘 체계를 갖춘 군부대로 바뀌었다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우리나라 예비역처럼 무장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미얀마 시위대는 나름대로 소수민족 반군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수민족 무장 민병대와 시위대가 힘을 합쳐서 미얀마 군부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